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국제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은 머니투데이 방송 앵커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주최하고 SK그룹의 행복날에 플래시먼 힐러드 코리아에서 후원하는 오늘 이 행사는 한국의 ESG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유튜브 한거포 TV에서도 동시에 생방송돼 많은 분들이 현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행사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거버넌스 포럼 류영재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관석 위원장님, 이용우 의원님, 은성수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키노트 스피치와 패널 디스커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후에는 간단한 커피 브레이크와 식사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외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여러분께서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조금 더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류영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신환경 투자정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서원주 자금운용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한자산운용 이창구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서유석 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김효근 학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공사 박대양 투자운용 부문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순서로 들어가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류영재 회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재 회장님은 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투자공사 운용위원,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로 여러 주요한 자리를 맡아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유영재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저희 포럼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이사님들을 위시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저희 포럼 유튜브를 통해서 본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외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용우 의원님, 또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은성수 구민위원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많은 외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컨퍼런스에는 ESG와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국제기업 거버넌스 연대의 캐리 웨어링 대표님, 세계 최대 공적 연기금인 일본 GPIF의 CIO를 역임했었던
히로 미스노 유엔 혁신금융 지속가능 투자 특사의 주재 발표와 대한민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박대양 CIO, 영국 시로도 그룹의 요한나 키클룬드 그룹 CIO, 그리고 세계 최대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널리틱스의 마이클 잔치 대표 등이 저희 포럼 이사인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의 진행에 따라 패널 토론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ESG와 책임투자 일을 20년 가까이 해온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ESG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관련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3년간 글로벌 ESG 검색량이 약 4배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 ESG 언론 보도량 대비 2020년에는 15배 증가했고 올 1, 4분기에만 벌써 작년 1년치 보도량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에서의 최근 ESG에 대한 관심 수준과 열기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광풍은 결코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몰려오고 있는 현재의 ESG 광풍을 여하이 지속 가능한 순풍으로 변화시켜 미래 우리나라 투자 문화와 기업 경영 질서를 보다 ESG 친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고민의 출발점을 공적 연기금들의 진정성이 있는 ESG 투자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ESG 투자는 롱터미즘, 즉 장기주의를 필요 조건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금 구조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공적 연기금들이 유일한 까닭입니다. 따라서 공적 연기금들이 단기 성과에 좌우되지 않고 긴 호흡으로 ESG 투자를 지속하며 이러한 철학 하에서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나갈 때 대한민국 경제 역시 ESG 친화적으로 서서히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ESG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ESG 산업 생태계가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주지하듯 ESG 산업 생태계는 어셋 오너, 어셋 매니저,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셋 오너는 ESG 맨데이트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까지 면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ESG 리서치 및 분석, 전략, 다양한 접근법들이 개발되어 이른바 ESG 워싱, 즉 무늬만 ESG가 아닌 명실상부한 ESG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SG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리 없이 그 성과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위 세 가지 뉴딜과 ESG 투자의 목적 취지 및 접근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공적 연기금들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밀도 있게 추진된다면 현 정부의 뉴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굳이 뉴딜 금융이나 뉴딜 펀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통용되는 ESG 금융 및 ESG 투자를 통해 우리의 당면 과제인 디지털 전환, 녹색 및 에너지 전환,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효과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할 때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 ESG 기금들도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응원하며 우리 자본시장으로 앞다투어 유입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두 귀중한 통찰과 레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관석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윤관석 위원장님은 제19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장이시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제1회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영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다고 하는데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쉽지 않은데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참석하셔서 오랜만에 뵙는 분들과 소중한 분들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 무엇보다도 이 ESG나 여러 가지 그 정무위 정책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용원 님이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다면 2011년 아나톨 칼레츠키가 내놓은 자본주의 4.0 개념이 더 이상 선언이나 논란이 아닌 현실적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성장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풍미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경종을 울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적 가치의 증식만을 지상 과제로 여기는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로는 유지될 수 없는 환경과 공동체 그리고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대항 담론과 실천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처럼 자본보다 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화 시대에 간과되었던 국경과 국가의 위력 그리고 위기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막중한 역할이 세계 각국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시장 어느 쪽이 먼저랄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앞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ESG를 강조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 상업주의나 그린워싱 같은 비판적 문제제기가 없지 않습니다만 어느 나라보다 정글 자본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ESG가 표방하는 공익적 가치가 급속히 주류 담론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외적 특성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세계 시간과 한반도 시간의 시차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초고속 성장 속에서 겪게 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의 혼재와 불균형 그리고 추격 국가로서 선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흐름을 한반 늙게 맹렬히 쫓는 패턴이 그동안의 지배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인된 바 이제는 우리의 선도 국가들 사이의 시차도 매우 근소하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참여를 저희 국가가 했고 확인되었듯이 방역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민관 협력 같은 측면에서는 오히려 세계 각국이 먼저 우리를 모범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까지 글로벌 시장 경제가 주도해온 문명사적 흐름이 전환점을 맞는 이 시기에서 우리가 이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단 물적, 인적 자원의 축적뿐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축적하고 또 어떻게 잘 선용,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대재해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로 인한 리스크가 지적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기업들의 행태가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치유하는 데 ESG 담론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전문가들의 해안과 제안이 오늘 국제 컨퍼런스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좋은 내용들을 저희 공정한 시장 경제와 금융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국회 차원에서 ESG 관련 입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환경재단에서 하는 ESG 아카데미에 쭉 참여해서 우리 유영재 회장님의 강연도
잘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더욱더 국회에서도 많아지고 관련 입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용호님도 관련 입법을 내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행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이용호 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볼 텐데요. 현재 이용호 의원님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실 텐데 큰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용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시장에서 직접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경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정부나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에 대해서 의외로 간과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ESG의 경우도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산자부에서 ESG 지표가 너무 많다고 표준화하겠다고 나서는 일. 참 제가 봐서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ESG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투자자가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투자 지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개하는 사람, 인수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각각이 시장 기능이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가 형성되면서 룰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세상에 S&P하고 무디스하고 피치가 서로 등급을 다르게 낸다고 그걸 표준화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이고 그것 또한 시장 투자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특색이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ESG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ESG 같은 경우 레베카 핸더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주주자본주의의 전환 또는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지배구조 체제를 둔 채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이나 상장회사 관련 규정들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유영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딜 이야기를 할 때도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현금 흐름이 나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할 수 있는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 좀 비판적일 수 있지만 뉴딜 펀드가 과연 뉴딜 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유통시장에서 투자된 것이 그것이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런 ESG 방법론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 포럼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건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최근에 또한 ESG 모든 사람이 ESG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투자 업계에서도 투자를 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 그 퍼포먼스가 과연 그 투자의 내용에 따라서 나온 건지 투자 성과를 분해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쌓여나간다면 우리가 이른바 기후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넷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신 은성수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님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오늘 위원장님은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대신에 영상으로 축사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지난달 P4G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확대됨과 동시에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의미 있는 주제로 포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유영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KI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KIC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ESG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KIC의 주요 투자 대상이 외국 기업임에도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 후 4년 만에 모든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들이 책임 투자와 ESG를 강조하는 흐름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ESG는 단기간 유행하는 성격의 이슈가 아니며 앞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 다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과 기관 투자가들이 활발히 참여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확산되어야 관련 정보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 것이며 그에 따라 ESG에 대한 시장 신뢰도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 논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선진 국가들의 논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의견도 적극 제시하고 유관 기관들 간의 지혜를 모아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강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의 자율공시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ESG 정보를 의무 공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ESG가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자본시장 참여자와 경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ESG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은성수 위원장님의 축사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행사의 메인 순서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 세션은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통역 리시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을 누르시면 한국어로 통역이 되고요. 2번은 영어로 통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순서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남우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개건 교수이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Thank you, Ms. Zhang, for handling. 네, 먼저 장예진 아나운서님, 저를 좌장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런던에 계신 분들은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토론토에서는 굉장히 새벽 시간에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대표해서 오늘 참석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SG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행사의 좌장으로 자리매김할 이남우 교수입니다. 오늘 세션에서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한국 ESG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느냐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조 연설자분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은 캐리 웨링님이시고요.
of ICGN 국제기업 지배구조 네트워크에 약 20분 정도 할애를 해주셔서 기조 연설해 주실 ICGN의 CEO님이시고요. 두 번째 연사분은 히로 미주노님이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UN 특사님이시죠. 특히 혁신적 금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에 있어서 UN 특사님이십니다. 두 분의 연자분의 기조 연설을 듣고 나서는 저희 그 다음으로는 패널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마이코 장시님께서 참석해 주실 것입니다. 예, 지속 가능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서스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기업의 CEO님이 함께 참석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요하나 크롤펀드 즉 슈러도의 CIO 런던에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대양님 한국투자공사의 CIO님이 참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널 토론에서는 네 분의 토론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진행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자 첫 번째 발표자분이시죠. 캐리 와링님. 안녕하십니까? Hello. Thank you very much 네, for 먼저 inviting me 오늘 to the 저를 first 이 KCGF 제1회 International Conference. KCGF 국제 행사에 I 초청해 mean, 주셔서 Liu Yongjae is 감사드립니다. a long-time friend of 특히 이제 류 ICGN, 영재 and KCGF KCGF is 회장님 indeed a 께 감사 long-standing 말씀을 member. 드리고요. and 또 계속해서 hosted the annual ICN의 conference in Seoul 이낙인 in 이 회원으로서 2008, KCGF가 which I have 자리매김해 very fond 주셨습니다. memories, so thank you so 2008년도에 또 서울에서 저희가 I think 연례총회 at that 굉장히 좋은 time, 기억이 we were 있었습니다. grappling with the 네, worst 당시를 global 보겠습니다. financial 사실 그 crisis 당시만 ever 보더라도 experienced. 세계 금융위기 Today we 때문에 face 많은 여러 arguably 가지의 an 저희가 even 도전 more 과제가 challenging 있었죠. situation 그런데 지금 at 봤을 double jeopardy, 경우에는 if 이제 you like, 이중적인 위험, of the 즉 COVID 코로나 pandemic and 팬데믹과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두 가지 위험에 저희가 더 많은 도전 과제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대중의 불신이 자본주의로서 계속 확산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체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것을 도약을 해서 좀 더 글로벌 경제를 성공적으로 다시 재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동시에 더 견실한,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ICGN이라는 저희 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GN 국제기업 지배구조 네트워크는요 25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연기금을 통해서 좀 더 이 기업 거버넌스와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경제에 있어서 더 많은 기준을 더 활성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59조에 달하는 자산을 저희가 이 투자자들에게 좀 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뭐 한국투자공사, 일본 공적연금,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까지 굉장히 많은 아시아의 대표 강자들과 함께 또 저희가 유럽과 또 북미 지역에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이런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대해서의 여러 진화 그리고 발전들을 목도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30년 전만 보더라도 이 기업 차원에서의 가치, 금융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는 인적 자본과 자연 자본, 동적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은 전인적인 이해와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가치 창출이 그만큼 지속 가능한 면모에서 중요합니다. IC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 저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총 3개년 저희가 검토 계획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20년 전에 처음 출간이 되면서 많은 ICGN 회원 기관들이 또 저희가 함께 저희가 진행했던 의결권, 정책, 그리고 기업 참여에 대한 지표를 함께 참고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정부에서도 특히나 저희 ICGN과 함께 더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규정을 함께 면모하며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전에도 일본 이 금융청에서 주재하고 있는 이 전문가위원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고요. 또 도쿄 증권거래소와 함께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또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관련된 기업 지배구조 규정집을 또 지난달에 출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성공 사례 규정집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바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경우에 기업 지배구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 어찌 보면은 정책,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투명성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규제되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는 이 장기적인 성과 그리고 탄력성을 통해서 더 활성화된 목표를 갖고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함께 전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발휘하는 그런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 또 주주의 의결권을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니터링, 의결권, 참여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누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업과 투자자들이 상호적인 책임성을 갖고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강화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떠한 기업의 장기적인 금융 가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요인은요, 사회의 견실성과 환경의 견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의 지배 구조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이 특히 인적 자본과 자연 자본 관리 또 통합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감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전략과 기업의 목적을 함께 저희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경우에 IC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은 계속해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ICN 회원 기관들의 피드백을 받아 최근에 또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했었고요. 전 세계적인 판도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시간이 할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간략하게 일부 저희 변화에 대해서 특히 3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일명 전통적인 거버넌스 원칙이라고 부르시는 주요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원칙들이 이런 관련된 지속 가능성 관련된 개념과 고려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로운 항목인 특히 AGM에 대한 새로운 항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주주들과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결권을 잘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강화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 변화입니다. 먼저는 독립적인 특히 이사회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CEO 그리고 의장의 분명한 역할을 강조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규제 없는, 제한 없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먼저 이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LID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의결권 결과들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지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주주들의 구조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소유권과 그리고 자회사들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공개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또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다양성입니다. 이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들에게 있어서, 직원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양성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저희는 어떤 특정 이 안내 사항을 출간을 해보면서 최소한은 이사회의 3분의 1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라고 저희가 권고사항을 함께 개진을 해서 출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국의 기업 이사회에서도 여성의 많은 또 의장들과 또 이사회 위원들이 또 법적으로 요건으로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사회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대외적인, 특히 이제 그 매년 3개년 단위로 해서 사회 이사회로 평가를 받는 그런 중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사회의 다양성 정책을 우리가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사회의 재임 기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이 재임 기간의 제한을 잘 두는 등의 의결권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저희가 의결권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요건 또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진행을 해보면서 의결권을 또 선거를 진행을 하는 등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규정과 기준을 통해서 장기적인 기업의 전략을 진행해야지만 이사회 다양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 배분입니다. 자본 배분은 특히나 이 주주들에게 있어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관계를 잘
겸비해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또 회복력과 활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히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잘 감독해야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져야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규법 내에서 또 법적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이버 보안, 공급, 망, 회복력, 또 성과, 또 여기뿐만 아니라 유동성, 또 명성, 그리고 여기에 자본력까지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사회에서는 감독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위원회에서는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이 회계 기준과 현황들을 잘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영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재임 기간, 또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에 다음 또 서비스와 그리고 또 감독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기업의 목적을 공시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전략적으로 각각의 경영층의 관리와 혁신 그리고 리스크를 잘 활용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공유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주주들과 같이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책임성을 갖고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주주들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지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또 사회와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했을 때 지속 가능한 부분을 해서 일명 생태학적인 디지털 변혁과 기업 환경들을 반영해 보면서 인적 자본 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아니면 채용, 또 보유, 또 그 다음에 계획과 같은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권입니다. 또 인력들의 안전에 더 유력하고 중요한 기업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과 공급망 관리를 더 필요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넷지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경제의 니즈를 충족하고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사의 역할을 각각의 기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수 가이던스인데요. CEO가 좀 더 공정하게 또 효과적으로 각각의 주주들과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 관계를 잘 지명하고 그리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또 매트릭스도 도입을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면모가 있는지 장기적인 기업의 전략을 반영해 나가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제 이중적인 유형성입니다. 단지 기업의 이런 외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으로부터 오는 대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금융 성과, 재정 성과와 같은 역동적인 유형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혁신 기술 그리고 규제 등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업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 관련 회계 보고 기준입니다. 이로써 일관성을 확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합의 기준과 체제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비교 우대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2030년까지는 이런 회계 보고 기준을 좀 더 계속해서 의무 조항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새로 저희가 ICGN 원칙에 있어서 10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AGM, 즉 연례총회에 있어서 주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도 이 AGM, 연례총회의 개혁에 많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깊이 또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10조항에 같은 경우에는 새로 5개 가이드라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상호작용이 경영진과 또 주주들 간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 효과성, 그리고 민주주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대한 접근과 성과가 나와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속적인 ICGN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주들을 좀 더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법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더 잠재성을 갖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후퇴되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 봤을 경우에는 차등 의결권 주식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봤을 경우에 좀 더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적인 거래라든지 특히 이 국내에 있는 특히 한국에 있는 또 소수 주주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내용들이 다 안내가 되고 공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CG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의사결정, 즉 투자자들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역량에 대해서 같이 나눈 바 있습니다. 이것은 차등 의결권 주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서비에 따르면요, 67% 응답자들이 좀 더 이 주식의 평가라든지 아니면 ROI와 같은 부분들이 디스카운트, 즉 여기서 말하는 DC율이 좀 더 폭넓게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2%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회의 독립성 그리고 각각의 관련된 정책의 분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다루기 위한 것들이 여기에서는 오용이 없어야 된다, 권력 남용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GM 원칙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IGM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좀 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주주들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을 갖고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반영을 해야 합니다. 단지 음성으로만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사회의 이 참여와 또 책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호작용한 그런 회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 차원에서는 주주들의 좀 더 식별성 그리고 검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절차, 효율적인 절차를 필요로 해서 제대로 이 회의 전에 모든 관련된 의견 사항과 또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해야 됩니다. 최대한 1개월 전엔 이 부분들을 공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등록이라든지 주주들의 어떤 아이디라든지 또 절차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회의들의 절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전에 취합을 해서 의결권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Q&A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호작용하는 그런 대화와 투명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주주들에게 있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결권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업에서는 이 기업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20% 이상으로 더 많은 의결권의 포집을 통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관련된 의결권 결과를 공시해 나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권고에 좀 더 반하는 어떤 대다수의 주주들의 의결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AGM 이후에는요, 의사회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무조건 주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하고 행동할 만한 모든 관점을, 모든 내용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를 활용을 해서 미래로 더 나은 미래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투자자들도 단지 이제 거버넌스에 있어서 참여자로서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에 있어서도 같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UN 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에 기반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빈곤 퇴치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는 것 모두를 위한 번영 확보와 같은 SDG를 반영으로 해서 이런 야심찬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리더들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서 보용성과 견실한 환경을 경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요. KSGF와 한국거래소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해 보기를 고대합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성과와 또 건강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Carrie. I know it's, 네, 캐리님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시간대가 사실 잉글랜드 기준으로는 오전 일찍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최초로 그 자리까지 오르신 여성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 하신 이미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한국타이어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서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비임원이신 여성분으로서 이대에서 경영대학원 마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계속 배출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도 이렇게 활약하는 여성분들이 점점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응답 정말 질문이 쏟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미즈노 히로님 모시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N 특사로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CIO로서 일본 연기금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고 또 테슬라에서도 관련한 업무를 해보신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즈노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쿄에 계시거든요. 네, 지금 도쿄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께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제 경험을 나누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ESG의 영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해서 사실 한국 컨퍼런스에 정말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이 일본 연기금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뭐 성적 다양성이라든지 젠더 다양성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다양한 기관들하고 협업을 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말 그립습니다. 저 정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국을 갔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에 갈 길이 막혀버렸으니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러한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은 다시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 저는 정말 달려갈 것 같아요. 곧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그래서 GPIF 같은 경우 제가 떠나게 되면서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일단 제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죠. 5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 6년 전만 해도요.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BSG라는 것을 결국 ESG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어야 되고 기타 다양한 자산 운용과 관련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결국 이 ESG라는 것이 다양한 토론을 이끌어낸 개념이기도 했었는데요. GPA 같은 경우는 PRI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테뉴어를 시작한 지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 내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에 조인을 하게 되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PRI를 실행하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요 결국 굉장히 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냈으며 이런 부분들이 투자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GPIF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자산운용 쪽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연기금 관련한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ESG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다면 금융하고 관련이 있다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적인 실천과 행동주의라는 것이 실적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 전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난 5년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굉장히 상황이 천천히 서서히 바뀌었고요. 제가 과거에 제 기억에는 또 이 ICGN에 초청을 받아서 키노트 연설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 캐리 워링님 뵌 적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요. ICGN에서 어떻게 수익을 담보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면서 또 이사회로 하여금
내지는 임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적인 관점에서의 결과물 또한 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는 것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이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것들이 결국은 꼭 금융하고 관련이 있고 내지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만 있을까? 아니라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등에 대해 생각을 했었고, 관련해서 ICGN에서 이 원칙 차원에서 대단히 놀라운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캐리님께 직접 들으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ICGN 같은 경우 이제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1년에 원칙을 정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지배 구조로 하여금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젠다를 보다 더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 제가 관측을 해봤던 부분이라면 결국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것이 ESG와 관련해서 점점 개선되고 진보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다채로운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진화를 거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다들 그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셋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도 ESG라는 것이 보다 더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이 시장, 이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모두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에서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투자자들은 또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그렇다면 기업의 임원들 관점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달성하고 싶은지,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저는 제목을 붙였어요. ESG라는 것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개념에서 실천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6년 전만 해도 이것은 결국 고작 개념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 상황이 반전되었죠. 관련해서 저는 정말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런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툴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젠더 다양성이라든지 내지는 탄소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아젠다에 녹여낼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특정한 투자 건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에셋 매니저 관점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결국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요소들, 어떤 팩터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 관점에서는 내지는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었죠. 뭐냐면요, 오너십과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금융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을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원 나왔고요. 그리고 금융 분석 관련한 업무를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더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생성할 것이며 더욱더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분절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그리고 시장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셋 오너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이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고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도 우리들은 실제로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리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그로 인한 효과들을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정부하고 협업을 전개함으로써 가이던스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결국에 모든 주요 국가들이 2030년 탄소 배출량 제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같은 경우도 여기에 동참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넷제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겠다, 달성하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G5들의 회담이 있었던 후에 내지는 그 후에까지도 보다 더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관리 레벨에서든 또 다른 차원에서든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일단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 운용사 내지는 CEO 내지는 기업 CEO 이런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주지한 상태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탈탄소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계시죠? 라고 하면요. 다들 손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렇다면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면 사실상 손을 드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계획 수립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렇다면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지라든지 뭐 관련자들 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투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손질해서 다시 써내려 나가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죠. 마이클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기 다른 금융 관련 특사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기후변화라든지 당면 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 얼라이언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넷제로를 위한 에셋 매니저도 있고 에셋 오너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보험기관도 있고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이 모여서 넷제로를 위해서 논의를 거듭하는 일종의 동맹 얼라이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50년까지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협업하고 손을 합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는 이 어젠다를 G20, G7 관련해서 각국에서 모이는 자리에서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캐리 워링님의 발표가 정말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며 저도 더 할 나위 없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일련의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 그렇지 하지 않고는 자본시장의 자본주의에 순응하면서 발전을 구가하면서도 이러한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이를 주지하고 있어야 되죠.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이 뭐 임원들이 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퍼포먼스 실적을 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CEO라든지 임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적인 퍼포먼스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적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있고 관련해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관련 실적에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ICGN에서 천명한 새로운 원칙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텀 라인이 무엇일지 그리고 관련해서 정말 어떤 부분들 캐리님이 언급하신 부분들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inancial Materiality 뿐만이 아니라 GPIF라든지 기타 제가 재직했던 기관에서도 항상 목소리를 냈던 게 위즈노상 아시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Financially Material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Material이라면 장기적일 텐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이라는 게 일단 하나의 축이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materiality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스테이크홀더들로 하여금 내지는 미래 세대로 하여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현 세대 그리고 우리 미래 후손 세대에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동적인 materiality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다소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G의 부정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임팩트는 무엇인가, 하이레벨하게 보시면요. 금융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ESG가 정말 중요해, 크리티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랙티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개념적인 차원에선 다들 동의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마다 목소리를 다르게 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같은 경우 표준화 매트릭스가 부족해. 이게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을 한다는 거야? 라는 목소리를 많이들 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표준화가 미비하기 때문에 ESG와 관련해서 실천에 나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차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SG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어쨌거나 리턴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대응하고 움직임에 나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유엔에서 특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도 이러한 자유시장의 힘, 저력에 대해서는 거듭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례가 있죠. 어떤 기업이 있는데 환경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지면 주가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강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오늘날의 캐시플로우하고 바꾸는 맞교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해가 보다 더 쉬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공시 방식을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캐리님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권고를 하셨죠. 이런 것들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탄소 발자국을 ESG 리스크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상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숙제처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처럼 의무화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CFD에서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기후와 관련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기회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게 되는 ESG 공시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 투자자분들이 TCFD 레커멘데이션에 사인을 하고 분석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리스크와 기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ESG 공시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라든지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굉장히 점점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부하고 협업을 할 구석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기업 거버넌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임무로 의무화하여서 이들 기업들로 하여금 TCF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도입할 시 굉장히 일련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한 리스크와 또 기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금 회의론이 대두할 때가 아니에요. 뭐 기업의 CFO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회의론이 대두될 만한 부분들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다양한 변화의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애티튜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주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일련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푸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금의 상황은 굉장히 보편적인 하나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들 준비가 되어 있고 기업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뭐 시니어 펠로우라든지 익세큐티브 펠로우라든지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라든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다양한 유수의 대학들에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ESG 아젠다를 개발하고 또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기관의 CEO 분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녹여내서 보다 더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관점을 금융 커리큘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의 기업 구조,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게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ESG 그리고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디스커션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노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꺼내주셨고 특히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ESG 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 패널 토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 그리고 등급 제도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고요. 키노트 스피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패널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토론토에서도 또 새로운 발표자분 오셨습니다. 마이클 잔츠님이시죠. 서스테이너널리틱스의 CEO님이시고 지금 현재 독자적인 등급기관으로서는 최대 규모라고들 하죠. 마이클님.
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론토는 지금 아침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요하나님 지금 계실까요? 런던에 계신 요하나님. Yes, here I am. 네, 저도 여기 있습니다. Good morning. 네, 안녕하세요. 예. She's the Group Chief Investment 슈로이더의 Officer 그룹 at CIO이십니다. Schroeder 커클론드님이시고요. 그리고 멜티 에셋 인베스트먼트 쪽 담당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박대양 한국투자공사 CIO 부사장님 모셨고요. Okay, so we'll have about 40 minutes for 네, 지금 panel discussion. 패널 I'm 토론 sure 시간은 you have a 40분 lot of 정도 questions.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워밍업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룹 CIO 슈로더 님이시죠? 그리고 또 나머지 질문은 박대양 부사장님, 한국투자공사의 CIO로 자리매김하고 계신데요. 이제 요하나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지금 투자위원회로 지금 역임하고 계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옥스포드에서 이제 케임브리지로. 대학교는 옥스포드고 지금 일하시는 케임브리지라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좀 이야기가 깁니다. 슈로더 자체가 또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ESG를 이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을 하셨는지 그 방법과요. 그리고 앞으로 또 봤을 경우에 좀 더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어떤 거는지,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에 있어서 네거티브 스크리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더 리스크에 관련된 리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거티브 엑스널리티, 즉 좀 더 외부적인 대외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어떤 소비라든지 아니면 또 제3자 기업들에 있어서 이 사회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서 이 사회가 이 사회, 특히 기업 문화에 있어서 기업 구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는 물론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이 시국에서 저희가 새롭게 이 시급적인 도전 과제가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인적 자본, 즉 인적 중심의 자본에 대한 더 가속화된 중요성을 모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정부들이 많이 이 부분을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투자 환경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기후변화와 팬데믹을 좀 더 대응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아까 전에 지금 유엔 특사님이셨던 미즈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리턴과 그리고 기업 부분에 있어서 ESG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 환경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또 미즈노 특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계속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보더라도 좀 더 대외적인, 즉 이 외부적인 대외성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또 어떤 우리가 수혜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좀 더 나은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어떤 더 나은 리턴을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전달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계속해서 투자 관리, 즉 프로세스에서 반영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사실 일단 저희의 먼저 고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기회 창출이고 계속해서 기업들과 참여를 통해서 계속 잠재적으로 계속 이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환을 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규모적인 스크린보다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요건을 충족을 해서 리스크를 분석을 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력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느님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네, 두 번째 질문을 여쭤보고 그 다음으로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양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어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KIC가 아마 60개국 이상의 유가증권하고 이제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나 기업에 ES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나 투자 대상을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프로치에 있어서 되게 표준화된 어떠한 기준을 ESG 기준을 갖고 투자를 임하시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KIC는 그 전 세계 한 70여 개 국가의 3천여 개 주식, 그리고 7천여 개 채권, 그다음에 360여 개의 전통 및 대체자산 펀드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전통 자산의 경우는 주식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각 자산군 내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나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체자산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권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MSCI나 그 서스테이너틱스, 그다음에 ISS, 로버커 등 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의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그 기준이라든가 또 그 결과가 상이해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프라이빗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대체 투자권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 결과를 또 액세스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KIC만의 그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ESG 평가를 할 때 투자 의사 결정에 두 가지 단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최소한 2개 이상의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의 ESG 그레이딩 결과를 참고합니다. 이 기관의 평가 결과와 또 저희 그 내부의 ESG 팀이 있습니다. 자체 리서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ESG 글로벌 평가 기관 중에도 평가 기준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자체적인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크라이미 이슈라든가 또 작년에는 그 여성의 임원에 대한 비율 이런 것처럼 그 ESG 트렌드가 자주 변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ESG에 대한 그 평가 기관의 포인트가 또 달라져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자체 팀에서 역시 어떤 뉴트럴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타 기관 투자가의 협력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KRC가 투자 중인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등 대체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타 기관 투자가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협력을 하고 점검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이러한 프라이빗 시장에 있는 투자권들에 대해서는 세부적 정보까지 저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KIC 입장에서도 비대칭적인 정보의 접근 제한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실을 그 직시하고 하지만 ESG 정보는 이런 제한적인 그 속에서 더 큰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젝트의 지역별, 산업별 특수성을 충실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리스크 측정,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그 결론이 도달해야 투자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국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 지역 주민들과의 그 협력이나 민원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안 정책의 효과성 등은 투자 결과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 투자할 때와는 다른 그 관점에서 점검이 돼야 되고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과거 투자 경험을 저희가 간접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다른 글로벌 국부 펀드나 또 자산운용사의 ESG 담당과 크로스하게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들의 전문적 조언도 경청하고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으로 삼아 투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ESG 표준화 기준에 대해서 저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ESG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 그 IFRS 재단이 이제 ESG 회계 공식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표준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등 그 ESG 관련 빅5 기관의 표준화 작업, 그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공시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ESG 공시 표준화는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투자자들 역시 표준화된 정보를 통해서 전부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ESG 공시 표준화가 평가의 표준화로 이루어질 수는 반드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판단이 중요한데 이렇기 때문에 ESG 정보 역시 일반적인 기업 정보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된다면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의견이나 결론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표준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 별도의 그 ESG 평가를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관 투자가들은 표준화 정보 외에도 자체적인 그 ESG 평가 역량이 좀 더 키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들 역시 종합적인 ESG 평가 시기가 오니까 적절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비하시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ark, for very 박대양 부사장님 굉장히 상세한 답변과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가적으로 저희가 청중분들께 뭔가 질문 받기 전에 마이크님 첨언해 주실 게 있나요? 먼저 오늘 주최 측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1회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패널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첨언은 간략하게 이미 히로비 유엔 특사님과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또 유하나님과 또 기타 다른 또 박대양 부사장님을 통해서 이미 다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지속 가능성과 ESG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거버넌스에서는 저희가 빠질 수 없는 주제여야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과 또 이해관계자들, 주주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좀 더 방안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장기적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한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추가적으로 펜션 플랜을 같이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즉 투자자들과 기업의 측면에 있어서 리스크를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래서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으로 이르기까지 좀 더 명확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에 동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시겠지만 일부 어떤 관점들이 있죠. 좀 더 개괄적으로 봤을 경우에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일부 주에서는 좀 더 견실한 시장이 지속 가능성, 즉 ESG의 투자에 굉장히 견실성을 보여주는 그런 주들,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형, 즉 자산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자 혹은 운영사라든지 아니면 국부펀드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부분에 이르러서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까지 이 모든 개념을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잘 관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성과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자산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저는 계속 이 텀을 말합니다. 즉 ESG 또 지속 가능한 투자 혹은 투자 방식이라고도 제가 개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Finance, 지속 가능한 금융으로서 또 좀 더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또 변동성이 많은 투자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과 기업 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 있는, 즉 지속 가능한 리스크를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좀 더 파리 협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아까 지금 캐리 CEO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리스크, 전인적인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대응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평등, 인권, 아니면 또 이게 생물 다양성과 같은 다양한 위험, 즉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분야들을 지속 가능한 평가, 지속 가능한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리가 자산 확보에 있어서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SDG에 반영하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캐리 ICGN CEO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SDG가 단지 그냥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전체적인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기업들은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더 우리가 비스 모델을 변환을 해서 지속 가능한 혹은 전체적인 위험을 잘 반영하고 또 대응해 나가야 되는데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성을 잘 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굉장히 좀 더 새로운, 좀 더 그린이라고 하는 이 지속 가능한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행동, 책임과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포용성을 갖고 다가오고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같이 화두가 돼서 일어나고 있죠. 특히 자본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환을 일으키는 움직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좀 더 이 부분에 있어 투자자들에서도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념해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 변환에 대해서 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 즉 투자자들, 기업들 간의 관련성에 봤을 경우에 리스크와 기회를 지속 가능성의 근간을 두고 더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나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축을 갖고 나가서 기회와 위기라는 것을 지속 가능성 토대로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속 가능한 금융 혹은 시스템, 즉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위기와 기회에서 가능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굉장히 완벽한 주제, 완벽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서
있고요. 특히 오늘 이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현황을 통해서 같이 반영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We 네, have, 감사합니다. many professionals, 네,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선임 연구위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경영진 분들께서도 또 관리자분들도 운영사분들도 한국 기업들을 대표해서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들, 변호사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청중분들의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가 가면 본인 성함하고 회사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다음에 누가 답변하는 게 좋은지 지정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이한상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굉장히 채무 관계에서도 굉장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대로 낼 수 있고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ESG 등급이라는 것이 결국 수익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패널분들 중 답을 누구에게 듣고 싶으신가요? 모든 분들께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해도 될까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 패널분들 중에 답을 주셨으면 하는 분 지정하실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요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굉장히 제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굉장히 다이렉트한 방식으로 어떤 팩터가 어떠하게 수익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일련의 증거를 갖게 되고 환경과 관련한 팩터들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실한 것을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점수를 내서 합산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했었지만 굉장히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실무 일을 계속 하고 계시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향으로 돈이 흐르고 있고 정책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융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프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필요한 적절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익성과 관련한 우리의 기대치를 모두 녹여내는 것이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다른 분들께서 또 질문을 주시면 그 후에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또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가운데. Hello, my name is Mira Lee.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라라고 합니다. 나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서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는 새로 선출이 된 바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라는 상장사에 새로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도입한 법적 요구사항, 법적 규제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리더분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 기업들의 이사화로 하여금 젠더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패널분들 중 어떤 분이 답을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전방위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보다 더 다양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주지하시다시피 제가 목도한 바에 따르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에서는 이 이그제큐티브 분들 같은 경우 이사회에 조인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였고 또 예를 들자면 나무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애나님 같은 경우도 옥스퍼드 나오셨는데 그리고 또 케임브리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크로싱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현직자가 다른 회사 이사회에 조인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분들께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프랙티스로부터 어떤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장점은 무엇인지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좀 어드바이스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은 그렇다면 현 내지는 전직 이그제큐티브 삼성님이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다른 회사 이사회에 조인하는 거 이런 사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패널 분들 중에 답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아니면 뭐 관점 일본 사례 어떨까요? 미즈노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관행을 이것을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다 더 권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회사 규정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도 메시지를 계속 주어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가버넌스라든지 보드상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각기 다른 이익이라든지 각기 다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젠더 다양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본 회사, 한국 회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종적인 다양성을 구현하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까?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을 이사회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양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 업체로부터도 모셔올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온다면 이런 것들 또한 다양성이라 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다각화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또 관련해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미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임명이 되셨다니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뭐 이사회 의장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각층의 다양한 회사로부터 사람들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다양성 그리고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글로벌 회사에는 특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다양성이라는 것이 점점 더 이사회에서 역량 그리고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뭐 리스크들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스크는 또 점차 감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지난해에는 또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규제상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 요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다양한 또 기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일단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회의 그리고 일반 회의 같은 것들 하면서 이사회 새로 임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2명, 3명씩 또 후보를 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경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그리고 관련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를 안 했던 회사들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인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로님 같은 경우
이사회에서 계시죠. 지금 현재 이사회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리스크도 그리고 기회도 함께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젠더 다양성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일련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미 어느 정도는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만 빠르게 첨언을 하자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저도 아이디어 자체에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업계의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이사회에 앉혀드린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피지컬 인더스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업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각기 다른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다면 더욱더 다양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훨씬 더 포용적인 문화를 창출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보다 많은 이들을 포괄하고 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직업 윤리라든지 표준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준 자체를 표준 자체를 높이고 보는 눈을 높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성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을 오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이 정말 나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뒤에 계신 남성분께 질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 제임스라고 합니다. 달튼 인베스트먼트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평가 절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악명이 높았었죠.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평가 절하라는 것, 저평가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한국이 저평가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은 정말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결점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넘겨짚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절하가 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까지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어떤 변화를 목도하고 싶으신지 그를 통해서 한국이 저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미즈노님께 질문 또 따로 드리고 싶은데요. 기업 지보의 구조 같은 것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일본에서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하셨고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저희에게 주실 시사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답을 주시겠어요?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불리는 저평가 현상에 대해서 내지는 일반적인 가버넌스 이슈에 대해서요. 네, 제가 그럼 짧게 코멘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것들이 가버넌스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결국 가버넌스 이슈라는 것이 결국 저평가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시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퍼포먼스 자체가 더 나아진다면 이런 것들이 저평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관점에서 한국 같은 경우 정말 잘 형성되어 있는 견실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분야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저평가 현상을 겪은 바 있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정말 도처에 널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미즈노님 그렇다면 또 어떤 답 주실까요? 예.
네,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재팬 디스카운트도 있어요. 사실 시장마다 문제들이 있고 도전 과제들이 있는 법이죠. 그런데 뭐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좀 한국에 드릴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지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버넌스 관련해서 스튜어드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푸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도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연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영연방 국가들에서 어떻게 스튜어드십을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차용을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을 많이 따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DG라든지 ESG라는 것이 사실 일본 기업이 프레임워크로 차용하기에는 좀 무리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 프레임워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SG로 하여금 SDG 같은 것들을 일련의 프레임워크로서 스튜어드십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도 일본이 해온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죠.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이 결국 미주라든지 영국, 기타 서반구의 국가들을 그저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방식의 기업 지배 구조를 형성하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부 사회 아젠다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에서 잘 받아들이고 그렇기도 했지만 영국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러한 팩터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요.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라는 것,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자체적인 문화가 있고 또 비즈니스 방식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른 곳에서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원칙들을 자국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목적은 무엇이며 결과는 무엇일지, 사회가 누리게 될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노님.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거의 저녁 7시가 다 됐어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좀 시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토론토 지금 몇 시죠? 굉장히 이릅니다. 지금 아침 6시 다 돼가요. 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하나님, 그리고 도쿄의 미즈노님, 네, 서울에서도 저희 함께 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행사의 메인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세션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 커피 브레이크와 만찬 시간만이 남았는데요. 만찬을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먼저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성스럽게 또 음료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즐기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찬은 약 20분 후인 7시 2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맛있는 식사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